정무현은 서울 서초구 한 조용한 아파트에서 은퇴 후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법복을 입고 살아온 그에게 이런 평범한 일상은 새로운 선물 같았어요. 아침마다 한강변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으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것이 일과였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어머니 이말자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84세 연세에 거동이 불편해지신 어머니는 그동안 막내 동생 정지현이 돌봐드리고 있었어요. 정무현은 대법관이라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가족들에게 충분히 시간을 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형님, 어머니 모시는 일은 제가 계속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지현은 항상 이렇게 말했지만 정무현은 이제 자신이 직접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어요. 은퇴한 이상 시간도 충분했고 무엇보다 그동안 못다한 효도를 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정무현은 인터넷에서 남양주에 있는 푸른 한솔 요양원의 홍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깔끔한 시설과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호텔식 곰탕이 나와요. 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영상 속 어르신들은 모두 밝은 표정으로 맛있는 식사를 드시고 있었죠. 이 정도면 어머니께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겠어. 정무현은 직접 요양원을 방문해 봤습니다. 이태진 원장은 50대 중반의 단정한 외모로 시설을 안내하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저희는 단순한 요양원이 아니라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요양원입니다. 일반 요양원 월 비용이 150만 원 정도라면 저희는 250만 원이에요. 그만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죠. 시설은 정말 깔끔했습니다. 복도는 넓고 밝았고 각 방마다 개별 화장실이 있었어요. 식당도 호텔 레스토랑처럼 예쁘게 꾸며져 있었죠. 정무현은 이곳이라면 어머니께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곳을 찾았어요. 거기서 편안하게 지내시면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세요. 이말자는 아들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긴 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오히려 아들이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죠. 무현아, 내가 결정한 게 맞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일주일 후 정무현은 어머니를 푸른 한솔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입소 첫날 직원들은 친절했고 어머니도 새로운 환경에 차츰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정무현은 안심하며 집으로 돌아갔죠. 그 후 매주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늘 주무시고 계셨어요. 직원들은 어르신께서 요즘 많이 피곤해하세요라고 말했죠. 정무현은 연세가 많으시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정무현은 그렇게 생각하며 매주 짧은 면회를 마치고 돌아갔어요. 어머니가 깨어 계실 때도 있었지만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피곤해 보이셨거든요. 하지만 정무현이 모르는 사이 푸른 한솔 요양원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홍보 영상 속 따뜻한 곰탕과 친절한 미소는 단지 겉모습일 뿐이었어요. 진짜 현실은 훨씬 차갑고 잔인했죠. 어머니 이말자는 매일 그 현실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오면 잠든 척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침묵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정무현의 막내 동생 정지현은 요즘 이상한 꿈을 자주 꾸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연아, 엄마한테 빨리 가봐라. 뭔가 이상해. 처음에는 단순한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연속으로 같은 꿈을 꾸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평소에도 어머니를 극진히 사랑하셨던 분이었거든요. 형님, 혹시 오늘 어머니 뵈러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정지연은 정무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통 때라면 주말에만 면회를 가는데 갑자기 평일에 가자니까 정무현도 의아해했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갑자기 보고 싶어서요. 형님도 시간 되시면 같이 가요.
정무현은 동생의 목소리에서 뭔가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차분한 성격인 정지현이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했어요. 그래, 같이 가자. 어차피 오늘 일정도 없으니까. 다음 날 오전 10시 두 형제는 남양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미리 연락하지 않고 갔어요. 정지현이 갑자기 가자고 했고 정무현도 어머니가 궁금했거든요. 푸른 한솔 요양원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평소 로비에서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던 직원들이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오늘 면회 예약이 있으셨나요? 예약 없이 왔는데 어머니 잠깐 뵈러 왔어요. 정무현과 정지연은 서둘러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면서 정무현은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요. 소독약 냄새가 아니라 뭔가 불쾌한 냄새였죠. 어머니 방 앞에 다다르자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또 토했네. 정말 지겨워 죽겠어.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였어요. 정무현과 정지연은 서로 눈을 마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두 형제는 경악했습니다. 박하경 간호조무사가 어머니의 얼굴을 젖은 수건으로 거칠게 닦고 있었어요. 그것도 토한 음식을 얼굴에 비비듯이 닦고 있었죠. 당신이 제일 더러워서 힘들어요. 정말 손이 많이 가네. 박하경은 어머니를 마치 물건 다루듯이 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소리 하나 내지 않고 계셨어요. 다만 입술만 떨리고 있었죠. 뭐 하는 거예요? 정무현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박하경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아, 면회객이 오셨네요. 어르신이 식사하시다가 토하셔서 정리하고 있었어요. 박하경은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정무현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늘 주무시고 계셨는지, 왜 대화를 피하셨는지 말이에요. 무현아.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사람 아니냐? 그 한마디가 정무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30년 넘게 법정에서 수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이런 절망적인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픈 데는 없으시고요? 정지현이 어머니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너무 말랐고 손목에는 멍자국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손목에 왜 멍이 있죠? 정무현이 박하경에게 물었습니다. 박하경은 잠시 당황했다가 대답했어요.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가끔 부딪히시는 경우가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요? 정무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30년 넘게 법정에서 거짓말을 들어온 그였거든요. 박하경의 변명이 얼마나 허술한지 한 번에 알 수 있었죠. 어머니, 여기서 어떻게 지내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무현아, 집에 가고 싶어. 그 순간 정무현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프리미엄 요양원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 숨어있는 추악한 현실을 말이에요. 한 달에 250만 원이나 내면서 어머니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었다니. 지연아, 우리 어머니 모시고 나가자. 형님, 그럼 어머니는 어디서? 일단 집으로 모시고 가서 생각해보자. 여기는 안 돼. 정무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하경은 그런 상황이 당황스러웠는지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원장님, 이 말자 어르신 보호자분들이 갑자기 오셔서 퇴소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잠시 후 이태진 원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땀을 뻘뻘 흘리며 말이에요. 아, 정 선생님들.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퇴소를 하신다니. 원장님, 저희 어머니가 여기서 어떤 대접을 받고 계시는지 다 봤습니다. 완전 사기꾼 집단이군요. 정무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대법관 시절 중요한 판결을 내릴 때의 그 눈빛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이라고 하셨나요?
그럼 이 멍자국도 최선의 결과인가요? 정무현은 어머니의 손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태진 원장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그날 정무현과 정지연은 어머니를 모시고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는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정무현의 마음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완전 사기꾼 집단이야. 이런 곳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니. 정무현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도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을 테니까요. 정무현은 어머니를 집으로 모신 후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우린 사람 아니냐? 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30년 넘게 법정에서 정의를 실현해온 그였지만 정작 자신의 어머니는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무현아, 너무 자책하지 마. 내가 어떻게 알았겠니? 어머니는 오히려 아들을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무현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죠. 어머니, 그 요양원에서 정확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요. 정무현은 어머니 옆에 앉아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어요. 밥은 하루에 한 번만 제대로 줬어. 그것도 찬밥이었고. 곰탕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물에 다시마 우린 것 같은 게 나왔지. 그럼 홍보 영상의 곰탕은 뭐였을까요? 촬영할 때만 제대로 된 음식을 내놨나 봐. 평소엔 전혀 달랐어. 정무현은 작은 수첩에 어머니의 말씀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약은 제때 주던가요? 약도 제대로 안 줬어. 혈압약이 떨어져서 어지러워도 나중에 준다고만 했지. 그리고 밤에 화장실 가려고 벨을 눌러도 1시간씩 안 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무현은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무현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어요. 먼저 푸른 한솔 요양원의 등록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죠. 정원이 50명인데 직원은 15명뿐이네. 법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야. 정무현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찾아봤습니다. 요양원 입소자 대비 직원 비율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푸른 한솔 요양원은 명백히 기준을 위반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는 다른 가족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요양원 근처 카페에서 몇몇 보호자들과 만날 수 있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희 아버지도 거기 계시는데. 50대 중반의 김 씨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도 요즘 이상해요. 예전에는 밝으셨는데 요즘은 말씀도 안 하시고 면회 가면 계속 주무시거든요. 그럼 혹시 다른 불만 사항은 없었나요? 있긴 한데 말하기가 좀 그래요. 괜히 말했다가 아버지가 더 안 좋은 대접 받으실까 봐서요. 정무현은 이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모두 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를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릴게요. 정무현은 다른 보호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전직 간병인을 만나기로 했어요. 김준하는 40대 초반의 성실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푸른 한솔 요양원에서 일하다가 몇 달 전에 그만둔 상태였어요. 정말 양심상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었어요. 어르신들이 너무 불쌍해서. 김준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일단 식사부터 말씀드릴게요. 홍보할 때는 곰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골 우린 물에 파 몇 개 띄운 게 전부였어요. 고기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죠. 그럼 식자재비는 어디로 간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원장이 식자재비를 빼돌리고 있었어요. 한 달 식자재비가 8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00만 원 정도밖에 안 써요. 정무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서비스가 불친절한 게 아니라 체계적인 착복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약은 어떤가요? 약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이 복용해야 할 약을 제대로 안 줍니다. 특히 비싼 약들은 아예 안 사주고 싸구려로 대체하거나 아예 안 줘요. 그럼 의료진의 진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의사는 한 달에 한 번 형식적으로 오는 게 전부예요. 제대로 된 진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르신들이 아파도 병원에 안 보내고 그냥 버티게 해요. 김준하의 증언은 정무현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비스 불만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어요. 혹시 더 심각한 사례는 없었나요? 작년에 욕창으로 돌아가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제때 치료받았다면 충분히 나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원장이 병원비 아끼려고 계속 밀었거든요. 정무현은 이 말을 듣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임이 아니라 살인에 가까운 행위였어요. 혹시 이런 내용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제가 나올 때 몰래 가져온 게 있어요. 식단표하고 약품 구매 내역서, 그리고 직원 근무표요. 김준하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정무현은 그 서류들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고 말이죠. 이 서류들을 제가 사용해도 될까요?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예요. 네, 물론이죠. 사실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랐어요.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정무현은 집으로 돌아와서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노인복지법 위반, 의료법 위반, 횡령 및 업무상 배임까지.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이제 고발장을 써야겠어. 정무현은 오랜만에 법복을 입을 때와 같은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판사가 아니라 고발인의 입장이었지만 정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은 같았거든요. 정무현은 수집한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하나씩 꼼꼼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법정에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이 이럴 때 빛을 발했어요. 증거의 가치와 법적 효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었거든요. 식단표부터 보자. 김준하가 제공한 식단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홍보용 식단표와 실제 식단표가 완전히 달랐어요. 홍보용에는 사골곰탕, 갈비찜, 생선구이 등 푸짐한 메뉴가 적혀 있었지만 실제 식단표에는 콩나물국, 김치, 밥이 전부였죠. 이게 한 달에 250만 원짜리 호텔식 식단이라고. 정무현은 분노를 억누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실제 식단의 원가를 계산해 보니 한 끼당 1,500원 정도였어요. 일반 대학교 학식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죠. 약품 구매 내역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복용해야 할 고혈압약, 당뇨약 등의 구매량이 턱없이 적었어요. 입소자가 50명인데 고혈압약이 10명분밖에 없네. 나머지 어르신들은 약을 안 드시는 건가? 정무현은 요양원 운영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법적으로 요양원은 입소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투약과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했어요. 하지만 푸른 한솔 요양원은 이런 기본적인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죠. 이튿날 정무현은 다른 피해 가족들을 더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김준하의 소개로 몇 명의 보호자들과 연락이 닿았어요. 저희 할머니도 최근에 많이 야위셨어요. 원래 통통하셨는데 뼈만 앙상하게 남았죠. 60대 초반의 박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식사는 제대로 드시고 계신가요? 그게 이상해요. 면회 갈 때마다 밥 잘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직원들은 네, 잘 드셨어요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는 계속 살이 빠지고 정무현은 이런 패턴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어르신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없나요? 할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가끔 배고프다고 하세요. 그럴 때마다 간식을 사드리는데 다음에 가보면 없어져 있어요. 간식이 없어진다고요? 네, 직원들이 어르신이 다 드셨다고 하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많이 드실 분이 아닌데 이상해요. 정무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또 다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가족들이 가져다 준 간식이나 용돈까지 가로채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날 오후 정무현은 푸른 한솔 요양원 근처에서 몇 시간 동안 관찰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요양원 직원들이 인근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김밥을 사 먹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식사 준비는 전혀 보이지 않았죠. 저 사람들은 편의점 음식을 사 먹으면서 어르신들한테는 제대로 된 식사를 안 주는 거야? 정무현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오후 3시경에는 박하경 간호조무사가 요양원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는 모습도 목격했어요. 근무 시간 중에 어디를 가는 건지 의문이었죠. 저녁 무렵 정무현은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양원 뒷문으로 음식 쓰레기가 대량으로 버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양이 너무 적었죠. 50명이 하루 3끼를 먹으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쓰레기가 나와야 하는데 정무현은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그날 밤 정무현은 수집한 모든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법적 쟁점별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증거 자료를 매칭했죠. 노인복지법 제39조 2.3 위반. 요양원 운영자는 입소자에게 적절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정무현은 법조문을 하나씩 확인하며 고발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위반. 의료진 없이 의료 행위를 하거나 의료를 방임한 경우.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식자 제비와 의료비를 착복한 행위. 정무현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고발장의 구성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하나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무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요양원 급여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어떤 요양원인가요? 남양주 푸른 한솔 요양원입니다. 제 어머니가 거기 계셨거든요. 며칠 후 정무현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푸른 한솔 요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실제 제공된 서비스보다 훨씬 많았던 거예요. 간호사가 상주한다고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일주일에 2번만 와. 이건 명백한 허위 신고야. 정무현은 이제 완벽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푸른 한솔 요양원은 입소료는 비싸게 받으면서 실제 서비스는 최저 수준으로 제공하고 심지어 국가 지원금까지 부정하게 받아온 거였어요. 이태진 원장, 박하경 간호조무사. 이들이 공모해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를 쳤군. 정무현은 마침내 고발장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직접 쓰기로 했어요. 30년 넘게 법정에서 일해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 고발장은 내 판결문이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마지막 판결문이야. 정무현의 손끝에서 분노와 정의가 글자로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비롯한 모든 피해 어르신들을 위한 복수의 시작이었어요. 고발장의 첫 줄을 쓰는 순간 정무현은 다시 한번 법의 위험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판사가 아니라 고발인의 입장이었지만 정의를 실현한다는 목적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정무현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A사 용지 15장 분량의 고발장에는 그의 30년 법조 경력이 모두 녹아들어 있었어요. 각 혐의별로 관련 법조문을 명시하고 수집한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죠. 고발인 정무현은 다음과 같이 고발합니다. 고발장의 첫 문장을 쓰며 정무현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판사로서 수많은 판결문을 써봤지만 고발인으로서 고발장을 쓰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정무현은 각 혐의마다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김준하가 제공한 내부 자료, 다른 피해 가족들의 진술서, 건강보험공단 자료, 그리고 직접 촬영한 사진들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정리했어요. 고발장 작성을 마친 정무현은 잠시 어머니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집으로 오신 후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고 계셨어요. 얼굴에도 생기가 돌고 식사량도 늘었죠. 어머니, 이제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정무현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무현아,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아프면 안 돼. 걱정 마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정무현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나서니 예전 대법관 시절이 떠올랐어요. 민원실에서 고발장을 접수받는 직원은 정무현의 신분을 확인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직 대법관이시군요. 직접 고발장을 작성하셨다니. 네, 제가 직접 쓴 게 맞습니다. 혹시 보완할 서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담당 직원은 고발장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법조문 인용부터 증거자료 첨부까지 완벽했어요. 서류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접수번호는 2025 고발 제1247호입니다. 정무현은 접수증을 받아들며 묘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지검에서 나온 정무현은 바로 언론사에 연락했습니다. 단순히 법적 처벌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했죠. 안녕하세요. KBS 사회부 기자 김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양원 학대 사건 관련해서 제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남양주 푸른 한솔 요양원에서 조직적인 어르신 학대와 횡령이 벌어지고 있어요. 방금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정호 기자는 처음에는 일반적인 요양원 갈등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무현이 전직 대법관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태도가 바뀌었죠. 전직 대법관께서 직접 고발하셨다고요? 그럼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겠네요. 네, 단순한 서비스 불만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도 똑같은 피해를 당하고 계세요. 김정호 기자는 즉시 취재진을 꾸려서 푸른 한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태진 원장은 갑작스러운 취재는 어려하다며 문전박대했어요. 저희는 정당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족분의 오해인 것 같아요. 이태진 원장은 카메라 앞에서 태연하게 말했지만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정무현의 고발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었죠. 그날 저녁 KBS 뉴스에서 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남양주의 한 프리미엄 요양원에서 조직적인 어르신 학대와 횡령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고발은 전직 대법관이 직접 나선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정무현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직 대법관 고발이라는 키워드만으로도 충분한 임팩트가 있었어요. 인터넷에는 관련 기사가 올라오자마자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대법관도 분노했다면 정말 심각한 거 아냐? 우리 할머니도 요양원 계신데 걱정된다. 호텔식 곰탕이라더니 사기였네. 이런 곳이 또 얼마나 많을까? 정무현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날부터 다른 언론사들도 연쇄적으로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까지 모든 주요 언론사가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유튜브에서는 관련 영상들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요양원 사기 집단 실체 폭로. 대법관이 직접 나선 이유는 프리미엄 요양원의 충격적 실상. 조회수는 하루 만에 100만 뷰를 넘어섰고
댓글에는 분노와 공감의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곰탕이 아니라 곰국물이네요. 어른을 이렇게 대접하다니 정말 화나네요. 대법관 아들도 분노했다면 우리 부모는 누가 지켜주나요? 정무현은 이런 반응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푸른 한솔 요양원과 그 비리 집단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정무현의 휴대폰에는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론사 기자들, 다른 요양원 피해 가족들, 그리고 변호사들까지 모두가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정무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의의 칼을 뽑은 이상 끝까지 가야 했어요. 정무현의 고발장이 접수된 지 사흘째, 사건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언론사의 단순 보도였지만 점차 사회 전체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정무현 선생님이시죠? MBC 시사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입니다. 정무현의 휴대폰에는 연일 취재 요청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정무현은 신중했어요. 함부로 나서다가 수사에 방해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아직은 인터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검찰에서 정무현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정무현 선생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김태현 검사입니다. 고발 사건 관련해서 면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언제든 가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오실 수 있으신가요? 참고로 이 사건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어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무현은 검찰의 빠른 대응에 놀랐어요. 보통 고발 사건은 몇 달씩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일주일도 안 되어서 담당 검사가 직접 연락을 해온 거였죠. 다음 날 검찰청에 도착한 정무현은 김태현 검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40대 초반의 김 검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고발장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고발장을 봤는데 정말 완벽하네요. 증거 자료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역시 전직 대법관이시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이미 푸른 한솔 요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강제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정무현은 검찰의 신속한 대응에 감탄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수사 속도를 빠르게 만든 거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혹시 언론 인터뷰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인터뷰요? 네, 단순히 사건 홍보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차원에서요. 이런 사건이 푸른 한솔 요양원만의 문제는 아닐 테니까요. 김태현 검사의 말을 들으며 정무현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찰청에서 나온 정무현은 바로 집으로 향하지 않고 어머니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강공원을 걸으며 어머니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이 일을 계속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언론에까지 나서야 할까요? 이말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무현아, 너는 평생 옳은 일만 해왔잖니. 이번에도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하지만 어머니께서 힘드실 수도 있어요. 언론에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될 테니까요. 그래도 괜찮아. 우리 때문에 고생하는 다른 어르신들이 있다면 도와줘야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정무현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정무현은 MBC 실화탐사대에 연락했습니다. 인터뷰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제 신분은 공개하되 얼굴은 가려주세요.
그리고 다른 피해 가족들도 함께 인터뷰에 참여시켜 주세요. 이틀 후 MBC 스튜디오에서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정무현은 정장을 입고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얼굴은 가려졌지만 목소리와 말투에서 품격이 느껴졌죠. 전직 대법관으로서 왜 직접 고발장을 작성하셨나요? 제 어머니가 당한 일이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요양원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하셨나요? 월 250만 원을 내면서 호텔식 서비스를 받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드셨어요. 곰탕이라고 광고한 음식은 물에 파 몇 개 띄운 게 전부였죠. 인터뷰에는 다른 피해 가족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김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혈압약을 못 드셔서 쓰러지셨는데도 병원에 안 보내주더라고요. 괜찮다, 내일 보자고만 했어요. 박 씨는 할머니의 급격한 체중 감소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석 달 만에 10kg가 빠지셨어요. 원래 55kg셨는데 45kg까지 떨어졌죠. 그런데 요양원에서는 어르신이 입맛이 없으시다고만 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률은 해당 프로그램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인터넷에는 관련 글들이 쏟아졌어요. 네이버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대법관 출신이 직접 나섰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거네요. 우리 엄마도 요양원 계신데 당장 확인해 봐야겠어요. 이런 사기꾼들은 무기징역 받아야 해요. 곰탕이 아니라 곰국물. 정말 화나네요. 유튜브에는 관련 영상들이 우후죽순 올라왔습니다. 요양원 사기의 실체, 대법관이 분노한 이유, 프리미엄 요양원의 충격적 진실 등 제목만으로도 조회수를 끌어모았어요. 특히 한 유튜버가 올린 곰탕 속 정의를 끓이다 영상은 하루 만에 2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어른들을 이렇게 대접하면서 한 달에 250만 원씩 받아먹었다고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댓글들도 가관이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요양원 계신데 갑자기 걱정되네요. 대법관 아들도 분노했다면 우리 부모는 누가 지켜주나요? 이런 곳들 전부 수사해야 해요. 어른 공경이 기본인데 이건 너무해요. 정무현은 이런 반응들을 보며 뿌듯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인 분노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 사회 전체의 관심사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정무현이 예상했던 대로 다른 요양원 피해 사례들도 연쇄적으로 신고되기 시작했어요.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터져나왔죠. 이제 돌이킬 수 없겠어. 정무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었으니까요. MBC 방송 이후 푸른 한솔 요양원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마다 관련 글들이 올라왔고 SNS에서는 요양원 사기, 곰탕 사기 등의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기도 했어요. 정무현은 집에서 이런 반응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국정감사 담당 비서관입니다. 혹시 정무현 전 대법관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무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국회까지 움직이게 된 거였어요. 언제쯤 출석하면 될까요? 내일 오후 2시에 국정감사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참석하게 됩니다. 정무현은 그제야 이 사건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실감했어요. 개인적인 고발이 국정감사까지 이어진 거였죠. 다음 날 오후 정무현은 국회의사당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나서니 예전 대법관 시절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판단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증언을 하는 자리였죠.
국정감사실에는 이미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정무현은 참고인석에 앉았어요. 오늘 긴급 현안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무현 전 대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이혁수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무현 전 대법관님, 먼저 이번 사건을 직접 고발하시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정무현은 차분하게 마이크 앞에서 답변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저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제 어머니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부모님입니다. 정무현의 첫마디가 감사실을 압도했어요. 30년 넘게 법정에서 단련된 그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무게가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한 달에 250만 원을 내면서 호텔식 서비스를 받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곰탕이라고 광고한 음식은 물에 파 몇 개 띄운 게 전부였어요. 정무현은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푸른 한솔 요양원의 홍보용 식단표입니다. 사골곰탕, 갈비찜, 생선구이 등이 적혀 있죠. 하지만 이것은 실제 식단표입니다. 콩나물국과 김치가 전부예요. 의원들은 두 식단표를 비교하며 경악했습니다. 차이가 너무 극명했거든요. 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식자재비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었나요? 한 달 식자재비로 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30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착복했습니다. 입소자 50명이 한 달 동안 300만 원어치 음식만 먹은 거예요. 한 끼당 1,500원 수준입니다. 1,500원이라고요? 네, 일반 대학교 학식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국정감사를 지켜보던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인터넷에는 실시간으로 댓글들이 쏟아졌죠. 1,500원으로 어른들 굶기고 250만 원 받아먹었다고. 이건 사기가 아니라 살인이네요. 국민의힘 박성호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습니다. 장관님,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시 전국 요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수조사만으로 충분할까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답변에 어려움을 보였어요.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정무현은 이때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푸른 한솔 요양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예요. 어떤 구조적 문제인가요? 현재 요양원 관리 시스템이 너무 허술합니다. 정기 점검도 사전 통보를 하고 실질적인 서비스 품질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처벌 수준이 너무 약합니다. 정무현은 준비해온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요양원 급식에 대한 최소 기준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한 끼당 최소 비용과 영양 기준을 정해야 해요. 둘째,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셋째, 이런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는 벌금형이나 영업정지 수준인데 징역형을 늘려야 해요. 정무현의 제안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법조계에서 일한 경험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외부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검찰이 푸른 한솔 요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거였어요. 지금 푸른 한솔 요양원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하경 간호조무사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이태진 원장은 도주한 상태입니다. 생중계로 전해진 이 소식에 국정감사실이 술렁였어요. 정무현도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정무현 전 대법관님, 지금 수사 현장 소식을 들으셨는데 어떤 기분이신가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서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 정무현은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얼굴을 가릴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정무현입니다. 전직 대법관이고 이번 사건의 고발인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정무현은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를 공개했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르신들은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이 소식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전직 대법관 정무현 요양원 사기 사건 전면에 나서 푸른 한솔 요양원 간호조무사 현행범 체포, 이태진 원장 도주 전국 수배령 발동. 인터넷에는 정무현을 향한 찬사가 쏟아졌어요. 역시 대법관 출신답네요. 말씀하시는 것부터가 다르네요. 이런 분이 진짜 어른이시죠. 법복은 벗어도 정의는 안 벗으셨네요. 정무현은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께 하루 일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모든 게 공개되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고 계세요. 이말자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무현아, 넌 여전히 판사더라. 그 순간 정무현은 깨달았어요. 법복을 벗었어도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정무현의 국정감사 출석 이후 사건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요양원 사기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신고되기 시작했고, 검찰은 요양원 비리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어요. 도주했던 이태진 원장은 사흘 만에 부산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는 체포되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어요. 저는 정당하게 운영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멋대로 한 일이에요. 하지만 압수수색에서 나온 증거들은 명백했습니다. 이태진의 개인 계좌로 매달 1,000만 원 이상이 빠져나간 기록, 가짜 식단표와 허위 의료진 신고서, 그리고 입소자들을 모독하는 내용이 담긴 직원 단톡방 대화까지 모든 것이 조직적인 범죄였음을 보여줬어요. 박하경 간호조무사는 구속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죄를 시인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정말 죄송해요. 원장이 시켜서 한 일이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네요. 한 달 후 첫 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하경은 노인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이태진 원장은 업무상 횡령, 사기, 노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죠. 피고인들은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이태진 피고인은 주범으로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재판장의 선고를 들으며 정무현은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이 밀려왔거든요. 푸른 한솔 요양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결국 폐쇄되었습니다. 그곳에 계시던 어르신들은 다른 양질의 요양원으로 안전하게 옮겨졌어요. 정무현은 직접 몇몇 요양원을 방문해서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아, 여기는 정말 좋아요. 밥도 맛있고 직원들도 친절해요. 이전에 푸른 한솔에 계셨던 할머니는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정무현은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머니 이말자는 국립재활요양원으로 안전하게 옮기셨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서비스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되었죠. 어머니, 여기는 어떠세요? 무현아, 여기는 정말 좋구나. 밥도 맛있고 간호사들도 친절해. 그리고 무엇보다요. 사람 대접을 받는 기분이야. 어머니의 이 한마디가 정무현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건이 일단락된 후 정무현에게는 새로운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
여러 시민단체에서 고문직을 제안했고 방송사에서는 시사 프로그램 출연을 요청했어요.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러브콜을 보냈죠. 하지만 정무현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시민인권감시단을 만들려고 해요. 정무현은 함께 이 사건을 해결한 김준하, 그리고 다른 피해 가족들과 만나서 새로운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요양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모든 곳을 감시하는 단체를 만들고 싶어요. 정부나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나서는 거죠. 김준하는 즉시 동참을 약속했습니다. 저도 꼭 참여하고 싶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죠. 다른 피해 가족들도 모두 찬성했어요. 그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나설 때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경험했거든요. 한 달 후 시민인권감시단이 정식으로 창립되었습니다. 정무현이 단장을 맡았고 김준하가 사무국장이 되었어요. 창립식에서 정무현은 첫 슬로건을 발표했습니다. 침묵이 학대를 키운다. 이제는 우리가 말할 차례다. 이 슬로건은 즉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표했고 전국 각지에서 지부를 만들고 싶다는 연락이 쏟아졌죠. 서울 강남구에서도 지부를 만들고 싶어요. 부산에서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대구에도 문제 있는 요양원들이 많아요. 정무현은 이런 반응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에서 시작된 일이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시민인권감시단은 창립 후 반년 만에 전국 15개 지역에 지부를 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사건들을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시설의 비리,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의 문제점, 아동복지시설의 부실 운영 등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뤘어요. 정무현은 매주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국립재활요양원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어머니를 보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어느 6월의 따뜻한 오후 정무현은 어머니와 함께 요양원 정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제 치매 증상으로 대화가 어려우셨던 어머니가 그날은 유난히 정신이 맑으셨습니다. 무현아, 내 어머니, 넌 여전히 판사더라. 어머니의 이 한마디가 정무현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법복을 벗고도 여전히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였죠. 법복은 벗었어도 정의는 안 벗었어요. 정무현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석양이 정원을 따스하게 물들이기 시작했어요.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을 감싸는 황금빛 햇살 속에서 정무현은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정의를 실현했다는 만족감, 어머니를 지켜드렸다는 안도감, 그리고 사회를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는 뿌듯함까지. 시민인권감시단 사무실에서는 오늘도 새로운 제보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한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죠. 정무현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법복을 입지 않아도 법정에 서지 않아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나설 때 세상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침묵이 학대를 키운다. 이제는 우리가 말할 차례다. 이 슬로건은 이제 정무현의 삶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에게도 용기를 주는 말이 되었어요. 84세 어머니와 66의 아들이 석양 속에서 나누는 조용한 대화. 그 평범해 보이는 순간 속에 진정한 정의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